자, 4교시. 4교시는 뭐 못 푸는 문제 많으니까. 자, 전력 품질 풀어야죠. 그 다음에 전력 부하설 삼성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기동 특성, 기동 토크. 자, 일단은 못 풀 텐데 제가 못 풀 겁니다. 아는 분 있어요. 요 토크 곡선 요거 알지. 요거를 공식을 쓰래요. 그러니까 못 쓰죠. 네. 공식을 쓰려니까. 하지만 책에 있습니다. 네. 전력용 변압기의 열화 원인 진단 방법 이거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 그 내진 설계 절차 어떻게 쓰겠고,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책에는 있는데 잘 안 해오셨을 테고, 제 생각이지만 정착부 설계 기준, 그래서 정착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일단 동그라미 안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행위 절차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실무하시는 분만 잘 알고 계시겠죠? 실무하시는 분도 쓰라 그러면은 아마 뭐 쓰지? 그냥 도면 작성한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조명, 이 용지 조명 허가가 되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못 씁니다. 전력회사로부터 수전받는 대형 데이터 센터에 이건 뭐죠? 아크플래시. 예, 아크플래시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어떻게 좀 쓰겠는데 코드를 나열하래요. 코드 일단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점수를 이렇게 써야지 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아크플래시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아크플래시는 개념만 이해하면 되죠. 이게 뭔가 아크가 생겨가지고 그때 용단되는 큰 열에 의해서 이게 기체가 팍 팽창하니까 얘가 확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크플래시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내가 좀 쓰겠는데 일단 코드로 쓰라고 그래서 얘도 잘 모르겠어요. 선택을 해야죠. 생각보다 선택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요거 공부했으면. 네, 근데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 3, 4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썼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화가 나는 거죠. 괜히 왜 이런 문제를 냈냐, 어딨어. 그건 전 단계네. 여기 개발 행위 절차. 왜 괜히 이런 문제를 냈냐. 이제 막 솔직히 민원을 넣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같이 생기지만 참는 거죠. 우린 다 착하시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제가. 네. 자, 한번 볼게요. 전원 품질. 전원 품질의 요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전원 품질의 요소. 아까 ITI 커브 생각하면서 전원 품질의 요소 또 생각하셔도 돼요. 서지 있었죠? 전압, 순간 전압 상승 있었죠? 전압 상승 있었죠? 전압 강화, 순시 전압 강화, 정전. 그죠? 그럼 그게 이제 파형이 강화가 되고, 정상적인데 강화가 되고, 상승이 되고, 또는 정전이 되고. 요거 ITI 커브로 그냥 쫙 다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지. 그 다음에 좀 찌글찌글하게 그리시고, 노이즈, 고조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품질 지수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 암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요 요소를 적으시고, 이제 각각 이 지속 시간 및 전압의 크기를 적으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전도 순시 정전, 그 다음에 순간 전전, 단시간, 장시간 이런 얘기를 좀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지는 짧은 순간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기가 견딜 수 있는 빌 값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뭐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표준, 이런 얘기 살짝 가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는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거죠. 페란티, 전압 강화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어떤 크기다라고 하면 전압 상승은 뭐 1.1 이상, 그 다음에 뭐 전압 강화는 0.9, 0.1 그 사이에 있는 게 전압 강화다.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정전이다. 이런 개념 적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그는, 세그 수헬은 순간 전압 강화, 순간 전압 상승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해달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조파 이런 거는 뭐 시간적인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고조파 노이즈. 얘는 어떤 50조파 이하, 50조파 이상 이런 개념을 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책은 이제 뭐 다 대책 세우면 되죠. 뭐 이게 정보통신기기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대책이 뭐예요? UPS죠. 뭐 정전도 되고 모든 전원의 외란, 서지, 정전, 전압 강화, 상승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커버할 수 있는 게 UPS죠.
근데 정전이면 예비 전원 이런 것도 좀 써주시고 이중화 이런 것도 써주시고 순시 전압 강화 그러면 역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런 거 관련된 거니까 순간적인 거는 순간적으로 역률을 보상하자. 순간적인 게 아닌 거는 임피던스를 좀 작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방지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향 대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조파는 고조파대로 원인 영향 대책 잘 적으실 수 있죠. 고조파에서 별도로 우리 공부하니까. 이 글만 적지 말고 그림도 그리시면서 하세요. 고조파, 콘덴서, 고조파를 일으키는 UPS, 뭐 VVVF, 전력 변환 장치들, 발전기, 그 다음에 뭐 보호 계정기, 차단기, 차단기가 여기 있다면 차단기, 이런 것들이 선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과열, 유효 용량 저감, 그 다음에 회전기 같은 경우에는 진동, 소음 이런 거 추가로 생기죠. 변압기도 진동 소음 생기죠.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이런 거 오동작 생기죠. 콘덴서에 과전류 흘러 들어오죠. 특히 직렬 리액터 있으면 여기 직렬 공진될 수 있죠. 직렬 리액터 없으면 개통하고 병렬 공진도 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 자체적인 대책, 고조파를 저감한다. 6펄스, 직렬 리액터, ACL, DCL,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기기들은 내량을 키운다. 이런 식으로 축축축 나오시면 됩니다. 주파수는 그냥 옵션으로 해봤어요. 얘도 뭐 주파수가 변경이 되면 전력 품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자, 2번 유도전동기. 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시간 되면 설명드리면 재밌을 텐데. 자, 이거 알죠? 일단 이 곡선, 유도전동기 토크 곡선. 요 시작점이 뭡니까? 기동 토크.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동 토크가 슬립이 속도가 안 돌 때는 슬립이 1이고 속도가 동기속도로 돌 때는 슬립이 0예요. 그 사이에서 기동 토크가 증가했다가 쭉 감소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토크가 있으면 부하 토크에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슬립을 갖고 운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최대가 되는 슬립 공식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응용을 한다면 이 토크가 최대는 언제 될까요? 우리 변압기의 효율이 최대, 부하선과 무부하선이 같을 때. 토크가 최대일 때는 R 값과 어떤 리액턴스 값이 같을 때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크가 시작 토크는 이 슬립 S가 1이기 때문에 리액턴스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최대가 되는 토크 공식을 할 때는 또 공부 안 하실 거니까 저도 빨리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왠지 공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왜? 또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오면 또 안 쓰면 되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이 토크 곡선의 개념은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 R제곱은 SX제곱과 같을 때 이럴 때 이제 최대 토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슬립 토크에 대한 시기예요. 그래서 기동 토크 언제 어떻게 발생하느냐. 기동 토크가 이렇게 크게 유도전동기에서 크게 발생하는데 이 시기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높게 뜨면은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전 자개가 있는데 코일이 가만히 있어요. 그 유도전압 크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동 토크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액턴스, 저항과 리액턴스만큼 작게 생기는데 여기 슬립이 1이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쭉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는 원인은 뭐냐? 쭉 회전이 돌아가면 슬립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여기 제곱에 의해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분자가 작아지니까 토크가 증가합니다. 근데 최대 토크를 지나서 보통 이제 아까 S분의 R 제곱은 XX의 제곱 요거인 거를 지나서 슬립이 더 작아지면 그때는 토크가 줄어들어요. 그때는 이제 이 슬립이 아주 작아져서 얘는 거의 무시됩니다. 무시되고 요 슬립 S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쫙 작아진다.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신 분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토크 곡선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게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고, 기동 토크는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1차에 가해지는 전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1차의 전압이 작아지면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가 작아지죠.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토크가 최대되는 공식도 저 수식으로 유출을 해서 이제 이거 최대를 갖게 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변수를 분모로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변수를 미분해 가지고 0이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면은 이러한 이제 최대 토크를 내는 공식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토크와 2차 저항의 크기와의 관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뭡니까? 어디 있어요? 비례추이. 비례추이 관련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항, 2차 저항을 변화시키면 토크가 요렇게 변화하더라. 최대 토크가 올라가진 않지만 최대 토크가 내는 속도가 달라지고 저하되고 실제로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요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항과의 관계죠. 이렇게 하시면 목차 적고 권선형 유도전기 안 그려주시더라도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저항을 가변시키면 토크 곡선이 이렇게 변화한다. 그리고 그 토크가 최대 토크가 생기는 것과 시작 토크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기본 이상 점수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따왔기 때문에 뭐 100에서 200으로 증가된다. 그 다음에 800rpm에서 500rpm을 줄어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고 증가된다, 변화된다, 감소된다. 자, 변압기의 열화 원인과 진단 방법. 그 열화 원인 그러면 바로 그냥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환경적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적은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그때의 절연체가 손상이 되면 이제 절연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절연 파괴의 시작은 절연 열화가 생기는 것. 그게 이제 절연체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특히 보이드가 있거나 불순물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전기에 집중되죠. 거기서 부분 방전 생기죠. 가만 놔두면 점점 절연 파괴되죠. 열적인 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더 증가했어요.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더 증가하면 온도와 수면과의 관계, 그죠? 그거 가지고 점점 열화가 된다. 환경적, 기계적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설명해 주시면 되고 진단은 그러면 절연유가 지금 절연체 유입 변압기면 절연유가 절연에 문제가 없느냐? 몰드 변압기는요? 몰드 변압기에 절연 저항에 문제가 없느냐?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입 변압기는 유중 가스를 분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가스들이 생기면 과열에 의해서 절연열화 되고 있다. 이 수소 가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크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절연이 열화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 방전 진단. 부분 방전은 이제 열화가 돼서 부분 방전이 바바바바박 이렇게 부분 방전이 생기면 부분 방전은 대지하고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접지선에 뭐가 흐른다? 부분 방전 전류가 흐른다. 맞죠? 접지선에 부분 방전 전류를 체크하면 되고요. 정기적 방식. 그 다음에 부분 방전은 전자파를 일으킨다. 그 전자파, 초음파를 검출하면 되죠. 센서로. 이제 음향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내진. 내진의 절차, 중요도, 개수, 적용 범위, 정착부, 설계 기준. 자, 기본은 항상 요거 내진에 대해서 그리고요. 지진력이 와서 여기 우리 전기 설비에 가해지는 여기 보면은 건축물 비구조 요소인 이렇게 해놨어요. 건축물은 지진이 오면 그 자체가 그냥 견디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게끔. 근데 우리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건축물의 내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거나 이탈되거나 하지 않게끔 딱 붙어 있으려면 건축물 기초에다가 딱 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앙카볼트로. 그 다음에 또 여기 외함의 그 튼튼한 성능으로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힘보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진력이 왔을 때 지진력에 의해서 이 기기에 발생하는 인장력, 전단력 이런 거에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부의 허용 내력, 앙카볼트, 외함 이런 거의 허용 내력이 실제 가해지는 인장력과 전단력, 지진력에 견디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되고요. 지금 설계 절차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뭐 우리 대한전기협회에 있는 내진 설계 설경 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했습니다. 우리 뭐 기본 교재에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교재는 없어도 이런 거 꼭 공부해야 될 것들은 여기 교재에다가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재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기본반에서도 이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법반 이런 데서도 저기 뭡니까 이번에 KC 이번에 할 거고, 다음엔 또 같은 교재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내진 설계 절차는 이거 보면은 뭐 등가 정하중 등가 동적에서법 이거는 높이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70m 이하냐 이상이냐 우리 기기가 설치되는 위치가. 그다음 내진 등급이 몇 등급 있어요? 어떤 등급 있어요? S 등급, A 등급, B 등급.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설계 그러니까 지진이 왔을 때 오는 지진력에 보정을 해주잖아요. 더 중요한 기계는 더 센 지진력으로 우리가 입력하게끔. 그래서 얘는 2.0, 1.5, 얘는 그냥 보정 안 해주는 1 이렇게 넣잖아요. 동적 해석법에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 항목이 있냐면, 여기는 내가 쓰진 않았지만 문제 나온 거, 이거 중요도 계수. 중요도 계수라는 게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 동적 해석법에 나와요. 근데 내진 등급 결정할 때도 이것도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계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써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정을 해서 설계 지진력 여기 추가적인 보정 계수를 넣고 결정한 다음에 정착 방법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앙카볼트나 기기가 견디는 힘을 계산해서 기기가 견디는 힘이 설계 지진력이 기기가 견디는 힘 이하이냐, 그럼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절차고요. 설계 지진력은 수평 지진력, 그 다음에 연직 지진력을 고려를 하면 되는 거고, 연직 지진력은 수평 지진력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계 지진력을 내는, 이 수평 지진력을 내는 가속도 계수, 이 지진력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이제 가속도 계수와 지진력을 고려한 수식이 있어요. 또 안 외워지죠? 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만 살짝 나오는 거니까 저도 안 외워집니다. 네. 외우려고 마음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중요한 수식들을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외워야 되는 것만 일단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쓸 건데?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중량이거든요. 중량에 그냥 수평 지진력이니까 수평 지진력에 대한 계수인 거고, 얘는 중량의 수직 지진력에 대한 가속도 계수인 거죠. 그리고 얘는 구하지 않아도 2분의 1로 해도 된다, 수평에. 이런 개념인 거고. 자, 내진 등급. 여기는 이제 중요도 계수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진 등급으로 풀어놨습니다. SAB 등급이 있고요. 이 등급별로 여기 할증 계수를 넣게 되어 있어요. 1, 1.5, 2.0 이렇게. 그럼 중요도 계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냐라는 거죠. B는 도대체 뭐고 A는 언제 정하고 S는 언제 정하냐. 그래서 일반 시설일 때, 일반 시설에 설치되는 우리 전기 시설물일 때 방진장치가 없으면 B예요, 그냥. 근데 중요기기는 A예요. 중요기기는 그럼 뭐냐, 대피를 하거나 그럴 때 꼭 필요해야 되는 전기설비. 사실 전기설비 답니다. 변압기, 전원공급, 예비전원, 그 다음에 간선, 이런 거 다 대피할 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다 중요기기예요. 그래서 내진 등급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방진장치가 있는 거는 특별히 더 내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진장치가 스프링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내진에서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등급을 더 S로 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 특정시설. 이게 어떠한 시설에서 내진 상황이 왔을 때,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서 꼭 있어야 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은 한 등급씩 업. 그래서 B는 A로, A는 S로 이렇게 해서 한 등급씩 업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정착부 설계 기준. 제가 이 플로 차트 이렇게 했는데요. 정착부 설계 기준, 정착 방법 설계에 대한 플로 차트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설계 기준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보고 한번 이해를 했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그럼 기본적으로 안전공사에서 검사하는 거 100kg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정한다라고 했죠. 100kg 이상이면 이제 정착부 설계 기준에 대해서 잘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거 대한전기협회 자료 보면은 어려운 수식들이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전기 수식도 잘 이해 못 하는데 이제 기계적인 힘에 대한 수식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언급해도 그냥 공부 안 하실 거니까. 저도 언급하기 힘들고. 자, 그래서 그냥 이해된 대로 정착 받침대가 뭐 필요하냐 이런 거 했는데, 이 정착부를 내가 잘 설계할 거냐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정착 받침대 이런 거 이렇게 둬가지고 할 거냐, 그럼 얘 튼튼하게끔 해라. 그리고 여기 앙카볼트 이런 거 잘 지지해라, 이렇게 설계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진장치가 있어야 돼. 발전기, 변압기 이런 경우에 그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는 방진장치에 내진 스토퍼를 설계를 하면서 지진력 이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주라. 거기에 우리 뭐 2.0이라는 이 계수도 적용해가지고 확실하게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또 이거 바닥에 설치할 거냐, 벽에다가 붙일 거냐, 아니면 천장에다가 설치해서 매달 거냐, 그러한 기기는 내가 매다는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이 재료의 힘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플로 차트의 의미예요. 그럼 이거 플로 차트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가 필요하면 기초 설계하는 거고, 그거는 기초는 이제 건축물에서 내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태양광 구축 시 개발 행위 절차. 그래서 이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발전 사업 인허가도 한번 알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 인허가 중에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콕 찍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모르죠. 말은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에 자꾸 투자하라고 하니까. 투자하라고 할 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땅 있으면 태양광 발전소죠. 그런데 우리 시골에 땅이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네. 절대 농지여서. 네. 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 대충 알고 있잖아요. 네. 군사지역 안 되겠죠. 네. 그럼 중요지역 이런 것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산 이런 것도 또 별도의 허가가 있냐 안 있냐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개발 행위 허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뭐 행위 절차는 이게 땅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지자체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있고 지자체장이 하는 거고, 발전소 건설 지역 형질 검토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재 부서에다가 검토하고, 폐기물 검토하고, 농지법, 건축법, 건축물이 들어가면 건축법에도 적합한지, 그 다음에 수도, 도로 이런 거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국토기의 이용에 대해서 여기 나중에 도로 생길 건데 뭐 이런 거 문제가 없는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안 보실 거죠? 네, 저도 안 볼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 어떻게 합니까? 매번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만 공부하고 안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왜? 분석해본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분석해본 거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 어때요? 계속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진짜로 계속 다른, 이번에도 처음 나온 문제예요.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태양광 발전을 공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해도 못 맞히니까. 진짜로요.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 보면 문제는 엄청 나와요. 여기서부터 다 이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문제가. 근데 이걸 싹 읽어보면 공통된 게 없어요. 계속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태양광 발전 공부하려면 원리 공부하고, 뭐 공부합니까? IV 곡선. 그죠? IV 곡선 특성에 대해서 뭐 MPPT 트래킹이라든지 이거 효율이라든지 그 태양광 발전의 효율, 또 효율을 좋게 해줄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의 종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지. 이게 실제 나온 거 다 따라가려면 태양광 발전만 공부해도 한 3년 걸리지 않을까. 태양광 발전 책만 공부해도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과감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감히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실 겁니까? 다음에 나올 거예요. 다음에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어야 됩니까? 한 개만 공부한다? 그 제가 찍어줬잖아요. 효율.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 패널의 종류, 또 양면형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재. 지금 핫스팟 나왔잖아요. 태양광 발전의 화재는 제가 모의고사에도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태양광 발전 화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자, 4교시 6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크 플래시.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하려면 책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건데, 우리 기본 교재에는 없었고요. 우리 이성우 기술사님 그 교재에 보면 좀 나오죠. 아마 심화반 교재에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크 플래시의 기본 원인을 알면 내가 대충 쓸 수 있는 거죠. 대충 못 쓰는 건 얘예요. 코드를 나열해라. 코드를 어떻게 나열을 하지? 이 코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스탠다드 1584. 네파. 자, 아크플래시의 어떤 위험성, 그 다음에 설계시 고려사항, 대책, 이런 거 보면은 아크플래시 이렇게 단락이 생기거나 지락이 생기거나 이럴 때 과열에 의해서 아크가 생기면 아크는 고열이거든요. 아크의 엄청난 고열. 뭐, 만도가 넘어가는 고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불꽃이 생기죠. 구리가 용융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팽창하면서 퍼져나가죠. 그러면서
수배 전반에서 아크가 생기면 나한테 확 불어오는 그런 이제 문제잖아요. 예. 제가 저기 뭡니까 예전에 시공할 때 벤치로 여기 2mm 선 두 가닥 그냥 차단기 안 내려져 있는 거 잘랐거든요. 빵 잘랐어요. 펑 했어요. 차단기 떨어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이 벤치가 이만한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 벤치는 얼마나 좋은 벤치냐. 이 가제표, 아십니까? 랍스터? 이 가제표 벤치인데, 이게 뭡니까? 저기 66 케이블 그거 가교 폴리에틸렌으로 이렇게 샥 각 잡아가지고 진짜 멋있는 벤치거든요. 전공 벤치, 착 차고 다니는. 그걸로 못을 때려박아도 멀쩡해요. 뭐 팍 때려박고 뭐 아무거나 해도 멀쩡합니다. 이 구리선만 자르는 게 아니라 못 자르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안 잘리면 그 벤치로 딱 해놓고 여기다 망치로 때려가지고 잘라도 이게 철이 잘리지 이 벤치 이게 야마가 안 나요. 야마 날이 안 부서져요. 그게 딱 그냥 0.01초 만에 구멍이 빵 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스바에 아크가 생기면 이게 다 분출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크 플래시잖아요. 이 아크 플래시에 대해서 안전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전기 안전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전기 안전에서 잘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얘를 줄이려면 단락 전류를 줄이면 줄어들겠죠. 단락 전류를 줄이려면 줄이는 대책 빠르게 차단한다. 또는 이제 계통의 단락 전류를 좀 작게 흐르는 계통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아크 플래시가 생기면 수배 전반에서 도어를 열고 작업할 때 아크 플래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크 플래시에 문제없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등급. 그 다음에 사람이 접근 가능한 거리. 손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제한이 있으면 얼굴에 뭐 보호복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분석을 잘 하는데 위험 분석할 때는 계통조사, 아크 에너지 계산 이거는 뭐 I자승 RT만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세우면 된다. 이때 또 단락 전류의 크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단락 전류가 가지고 이런 에너지가 그대로 아크 플래시로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 전류를 계산하는데 여기 이성우 기술사님 책에 보면은 아크 전류가 실제 단락 전류의 한 70% 되는 점에서 가장 큰 아크 플래시가 아크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고장 계산 에너지 에너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쓸 수 없죠. 자 그리고 아크 플래시 보호 범위가 있고요. 저감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 전류를 저감하자. 그 다음에 사고 전류의 시간을 줄이자. 그 다음에 보호장치를 두자. 별도로 아크가 형성이 됐을 때 빠르게 차단하자. 왜냐하면 단락 전류보다 더 작은 전류가 흘러서 보호개전기가 동작을 혹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아크의 형상.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 아크가 생겨서 흐를 때 아크 저항 때문에 전류가 요만큼밖에 안 흐를 수도 있어요. 요 전류에서. 그럼 이 시간 동안 간다든지 아니면 차단되지 않는 시간에서 아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크 차단기가 필요한 거예요.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내가 빵 차단할 텐데 요렇게 흐르더라. 차단을 못한다. 근데 아크가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흐르더라. 아크를 검출해내는 차단기.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 보호구. 요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